5월 2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문 전국이 더 가열된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전관 예우의 끝판왕이라며 공직과 로펌을 왔다 갔다 한 역대급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사례를 일일이 들어가며 도덕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2라운드로 불리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짜여졌는데요. 서울, 경기, 수도권이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함께 경기 지역을 방문했는데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죠. 민주당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의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곧 마지막 특별 사면 관련 결정을 내립니다.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지사,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게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민 반발이 크다며 MB 사면에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정경심 전 교수를 끼워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체커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 요가 아니고 오늘은 류 실장부터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청문 전국이 시작됐고요. 오늘 무려 그 6명, 조금 이따 나가요. 그 6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칭찬을 하고 내보내주려고 그랬어요. 그 정치부회에서 토론 또 청문회 하면은 유 실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타공인. 네, 제가 신체껏 때마다 항상 궁금했는데요. 혹시 준비가 잘 안 되면 안 나가도 되나요? 아니요. 나가긴 나가야 되죠. 네. 네. 좀 늦게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류 실장이 오늘 뭐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청문회가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고요. 이제 발제도 들어보고 또 속보도 저희가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면 돼요.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신체껏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검수완박 입법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난 그 토요일 장면 봤죠. 그 검찰청법 통과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이제 동물국회가 재현이 됐는데 배현진 의원의 발언이 이제 오늘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반발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앙증맞은 몸으로 구둣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 그게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거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이 앙증맞은 몸이란 표현이 좀 글쎄요. 그 표현이 오늘 문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국장한테 앙증맞은 복국장 이러면 좀 저는 노코멘트 할게요.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이 민주당이 예. 이 앙증맞은 몸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이 네. 징계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뉴스픽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허위사실 공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한남동 외교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현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달라 요청을 했고 정 장관의 부인이 불쾌했다는 전언을 전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인수위 측은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또 외교부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왔다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논란이 됐고요. 자, 제가 이제 헤드라인에서 그 사면 관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말로도 뉴스가 많으니까요. 서둘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화의 국회 상황실부터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상황실부터 정치부회의 가겠습니다. 청문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가 아주 뜨거운데요. 지난주 한 차례 미뤄졌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선 오늘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6명에서 8명 후보자의 낙마를 예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총력 방어에 나선 상태죠.
유정아 상황실장이 청문회 상황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류 실장이 일타 강사 얘기하니까 바로 또 그 컨셉을 쓰네요. 어제 교원 자격증 있다고 그랬죠? 네. 류 실장은 무슨 자격증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교원 자격증은 없지만요. 운전면허증은 있는 류정화 실장의 월요일 국회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청문 전국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여야의 이 브레이크 없는 충돌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 구조의 개선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네, 경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은 드디어 선서를 했습니다. 지난주 두 번의 청문회 때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끝이 났었죠. 하지만 이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여전히 자료 제출이 잘 안 된다, 또 너무 많이 요구했다, 이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앤장의 해외 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고위공직자 검증이 필수적인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에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인데 약 1,700건입니다. 그 전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이 많은 건수이기는 합니다. 후보자도 국가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부분은 반드시 저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네, 한 후보자 두 번째 이 라운드에서는요. 민주당은 20억의 보수를 받으면서 이 법무법인 김앤장에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영광스럽고 무거운 자리이다. 보통 일생의 마지막으로 총리직을 생각하는데 이 한 후보자는 공직과 김앤장 왔다 갔다 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을 옮기셨죠? 그 김앤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도셨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김앤장 근무 경력도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이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이었을 거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내세웠던 7가지 인사 원칙, 이 병역, 세금,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기준으로 보면 한 후보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했는데요. 김앤장과 공직을 오간 인사들 문재인 정부에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연 고문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총장에 이르렀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대통령 사정비서관, 김앤장, 그다음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민정수석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판사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다가 지금 공수처장에 이르렀고,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않냐 싶습니다. 네, 한 후보자는 이 김앤장 근무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땐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한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 논란거리죠. 외국계 기업에 집을 빌려주고 매매에 가까운 월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과세 정보에 대한 국세청 동의는 여전히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소득은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그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3라운드는 아내에 대한 특혜 의혹이었는데요. 한 후보자가 이 주미 대사 시절에 부인이 대사관 근처에서 전시를 열고 대기업의 그림을 판매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었죠. 청문회장에서도 역시 쟁점이 됐습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 최하영 씨 재산이 10년 사이 12억이나 증가해서 2배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후보자는 이 증가 부분이 이 후보자의 증여와 또 상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배우자가 재산 증가분으로 소명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 원을 갖다가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역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언제 팔렸는지 뭐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전시도 자제하고 그림 판매도 자제했다고 했습니다. 응용미술학이지만 그리고 잘 제 얘기 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주요 화가라는 세부수상 거는 경력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제 배우자는 대학교 3학년 1969년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2등입니다.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 네, 오늘 청문회에서 이 완전히 새로운 의혹이 나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 비리라면서 이 김앤장 근무 내역에 화력을 집중했는데요. 한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진 않은 모습입니다. 인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6%고요. 찬성 의견 36.8%보다 더 높습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른 장관 청문회의 입구이자 출구의 성격이죠.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는 달리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장관들의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몇몇 문제가 되는 장관들을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청문 전국 오늘부터 쭉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사흘 동안 13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몰려 있습니다. 아마 저도 좀 바쁠 것 같은데요. 특히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리게 했던 아빠 찬스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모레, 온 가족의 장학금을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받았다는 이 재단의 동문 회장 출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그 다음 날로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6명에서 8명의 낙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8명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해서 다 낙마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눈에 띄는 후보자들, 뭐 이상민, 김인철 후보자를 포함해서 최소전 6명 정도는 조금 봅니다. 네, 특히 여권의 칼날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다시 한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루어질 법사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투력을 자랑하는 의원들이죠. 이 인수위 기간 동안 당선인 비서실장과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상임위를 잠깐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 경북대학교 병원장 재직 시절에 두 자녀가 그 병원에 연관된 의과대학에 편입을 한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 집안 가족이 다 받았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물론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니냐. 공적인 자리에 자격이 있겠느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청문회의 관심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는데요. 원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로 알려졌죠. 그런데 제주지사 시절 본인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유사한 제주 오등봉 개발 사업을 관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등봉을 개발해 봐서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그리 잘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여러모로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등봉은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다 몰아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서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 사업자 심사를 공개적으로 심사해서 그다음에 시행은 제주시에서 하도록 넘겨주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돈 1원도 뭐 제주도로 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저는
일원도 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해당 담당 직원들과 도시공사, 그다음 관련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격될 사안이니 일체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되고. 네, 오등봉 공원 사업은요, 제주도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개발 사업을 2019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민간 특례 방식을 적용해서 87%를 민간이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 체납을 하고 13%는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원 후보자는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가 아니라 제주시로 귀속된다. 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또 100억 원을 공공 기여하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는 다르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대장동과 비교하는 질문을 하게 될수록 대장동만 더 부각되는 제주도지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장치들을 마련했었는가.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원 후보자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점심은 1인당 7만 5천 원, 저녁은 16만 원인 일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 식당에서 1인당 3만 원 이하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맞추기 위해서 참가 인원을 부풀렸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톡 쏘는 조멘토는 혹시 이 서서 오마카세를 먹은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이 역시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상기시키면서 여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법인카드 사용을 아주 후보자가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이 일식당에 1,584만 원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최애 단골집 같은데 맞습니까? 맞으세요, 후보자님? 질문 다 듣고 아니, 답변하세요. 맞아요? 예, 맞겠죠. 예, 맞습니다. 예. 17명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44만 원이 나옵니까?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죠? 국회 관계자가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관계자가 누굽니까? 아니,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누구냐고요? 말을 하세요. 그럼 사적으로 쓰신 거예요? 이 업무 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공개돼서 도의회와 제주도의 언론들이 늘 검증해오던 사항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로서의 공적인 용무로서의 모임 외에는 법인카드는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16만 원짜리 단품 메뉴이기 때문에 카드깡이나 투자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원하세요. 시간을 네, 오늘은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또 원희룡 장관 후보자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오늘 종일 뜨거웠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힘겨루기 성격도 있지만 당장 6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기도 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덕수 청문회로 슈퍼위크 시작. 대장동 저격수 원희룡, 이재명 상임고문과 의혹 닮은 꼴. 네. 자, 오늘 청문회가 무려 6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유 실장이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제작진 몇 명 이제 도우라고는 했는데 뭐 운영진 중에 뭐 박마커라도 누가 돕던가요? 아, 그런 도움은 없었고요. 저 평소에도 화장실 잘 안 가고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알았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왜 웃어요? 좋아요? 또 취향 저격한 모양이네. 자, 또 모레는 이제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 금요일이죠.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금요일이 있습니다. 모레 어린이날은 뭐 유 실장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제가 좀 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물론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회사 윗분이 결정하는 거고요. 자, 다른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요.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후퇴에 관한 질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인수위의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인수위 내에서 임기 내에 좀 어렵다라는 기류가 있었다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예정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추경호 후보자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현재 주택 노후 등을 살폈을 때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폐지하긴 좀 어렵다. 단기간에 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검토하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데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애초에 육군 참모총장 관저로 공관을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관을 방문한 뒤에 급히 바뀌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인수위는 공관으로 확정된 후에 김 여사가 방문한 거다 이렇게 순서를 바로잡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오늘 해당 기간 동안의 이 외교부 공관 방문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거기를 가서 답사를 한 후에 결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위 측 이 답변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이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외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이 돼 왔는데 갑자기 그것을 이 대통령이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외교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보신 것처럼 이 외교부 장관 공관은 외교 행사가 자주 열리는 장소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박진 후보자는 외교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물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요. 김 여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과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이 오늘 따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그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러 갔을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여사 측에서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정 장관 부인은 바깥 정원에 나가 있었는데 당시 상당히 불쾌했다라는 전언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우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왔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인수위는 또 정면 방박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방문을 했고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박진 후보자는 이제 그동안 아들 관련 의혹도 받았잖아요. 그건 청문회에서 어떻게 공방이 있었나요? 네, 박 후보자의 아들이 앤서스 그룹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사에 근무를 하고 설립자로 등재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박 후보자는 설립자로 등재된 건 단순 실수고 합법적 기업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앤서스 그룹 전신인 앤서스 홀딩스가 작성한 투자 제안서에도 박 후보자 아들이 개발부서 책임자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김경엽 의원은 앤서스 그룹 운영 사이트에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칠 수 있다. 국내에서 불법이라 캐나다의 서버를 구축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족 관련 내용이 제기된 게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앤서스 그룹은 캐나다 소재 합법 기업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론스타 사태 때 주무부처를 맡았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시 답변이 논란이 됐죠. 네, 한 후보자가 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국제 투자 분쟁 소송이 이뤄졌을 때 당시에 론스타 측에 일면 좀 유리한 듯한 발언을 한 점이 논란이 된 겁니다. 론스타 측이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제출한 한 후보자의 진술을 인용을 한 건데요. 2015년 당시에 제출된 겁니다. 들어보시죠.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그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네, 한 후보자는 이 답변이 론스타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였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총리로 있을 당시에 기자들과 등산을 하러 다녀오면서 내가 걱정하는 건 FTA도 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저항이 많다 이런 걱정을 한 점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한 겁니다. 당시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틀렸다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한덕수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인 부분도 있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김의겸 의원인데요. 지난 며칠 동안 한 후보자로부터 18번의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한 후보자가 받아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정확히 10번을 보냈다. 답장을 안 하니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세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한 후보자의 전화를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도 이렇게 소통에 적극적인 분이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을 동안 후배한테 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한 후보자는 정관예우 의혹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김 의원과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두루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제가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없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저도 국장한테 주말에 발제 때문에 상의 드리려고 전화를 18번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고 저한테? 예. 했다고요? 유 실장도 제가 물어보니까 유 실장 평소에도 전화벨 한 번 돌리면 안내 벤트로 넘어간다고. 전 전화 안 받아요. 유 실장 전화 안 혹시 받는데 잠깐만요. 전화를 18번 했다고? 예. 한 번 했네, 한 번. 거짓말까지예요. 안 받은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받은 전화 잘 안 받아요. 유 주말에 실장은 제가 전화 차단하신 게 맞나요? 그냥 한번 그 올리고. SNS로 해요. 저처럼 아예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알았어요. 지금 신체과 나가 있는데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내일 모레 역시 요즘 말로 이제 핫한 그런 청문회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유 실장은 발제는 끝났지만 오늘 속보 계속해서 좀 챙겨서 또 수시로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덕수 청문회로 슈퍼위크 시작. 대장동 저격수 원희룡, 이재명과 의혹 닮은 꼴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체커의 뉴스픽 5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내일 국회 본회의와 청와대 국무회의를 거치면 마침표를 찍습니다. 발음이 자꾸 엇갈렸네요. 국민의힘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죠. 오늘의 주요 뉴스 5가지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지만 오늘은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진짜 완박 D-1 그리고 작지만 강하다. 성남FC 압수수색과 습관, 마지막은 차범 넘어선 소니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민주당이 밀어붙여온 검수완박 입법 이제 내일이면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검수완박법은 크게 두 축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 통과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했던 주말 본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로 걷어찬다고! 발로 걷어찼어! 서성 의원을 발로 걷어차! 뭐 진작이야! 사람 치고 가! 이거 진짜! 이 안전에 대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부득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네, 동물 부패.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렇게 혼돈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 시작 6분 만이었습니다. 채석 177명 중 찬성 172명으로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통과 직후 민주당은 또다시 회기 쪼개기 변칙 카드를 꺼내 들었죠. 곧이어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 입법 아닌가. 진성준 의원님,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처음 손가락질 받았어요, 제. 사과하세요! 네, 이 회기 쪼개기 꼼수로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끝났습니다. 필리버스터는 7시간짜리 시한부 투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표결뿐이죠. 내일 본회의 역시 모든 건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갈 겁니다. 지난밤 본회의의 데자뷰가 벌써 아른거립니다.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 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뾰족한 묘수가 없는 국민의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란 건데요. 이 검수완박의 거부권을 행사해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 통과도 모자라서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법치 대못받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당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자, 왜냐고요? 이 법안 처리의 마침표인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이 통상 오전 10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 시간은 당기고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은 조금 늦춰서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일단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요청을 했는데 혹시 답변이 왔습니까?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이 에 대한 진정성이 좀 희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거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네, 앙증하다. 이 사전적 의미는요.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깜찍하고 귀엽다라는 뜻입니다. 앙증맞은 신체커 정도 되겠죠. 자, 뜻 자체는 이렇게 긍정적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 쓰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그 차별적인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를 품격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민주당의 징계 요구에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이 박 의장을 향해서 강아지의 자식을 뜻하는 GSG라는 욕설을 썼을 땐 모른 척을 하더니 자, 이제와 배현진 의원을 징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박병석 의장을 향해 GSG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하하지 않았나.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 비난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 치졸한 행태를 버리길 바란다. 네, 가만히 국회 상황을 보고 있자니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민심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자, 여야의 정당 지지율은 검수완박 주요 변곡점마다 출렁였습니다. 극한 대치 국면이던 4월 중하순 22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0.3%, 민주당은 37.9%, 이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후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문을 내자 26일 격차는 2.6%포인트까지 급격하게 줄었고요. 다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서자 28일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작지만 강하다. 자, 광고 카피 같은 제목입니다. 어제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조직 규모가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장소님께서 그동안에 대통령실 슬림화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림화를 주장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슬림화라는 건 물리적인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대통령의 슬림화, 대통령의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대통령실의 슬림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을 뺀 2실, 그리고 민정과 일자리 인사수석을 뺀 5수석 체제로 슬림화됐습니다. 행정부가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 대통령실은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슬림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민정수석실 폐지는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이름으로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또 인사 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인사수석실,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는 일자리 수석실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인사 면면도 한번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실은 작지만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은 모두 배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른팔 비서실장에는 경제관료 출신이자 MB정부의 마지막 정책실장인 김대기 전 실장을 소환했고요.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자 현 고려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또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원칙 하에서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 이어서 5명의 수석입니다. 이 정무수석은 부산 삼선 출신인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은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을 거친 언론인 출신 강승규 전 의원입니다. 자, 홍보수석은 SBS 출신 이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이 내정됐고요. 자, 이어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경제수석,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낙점됐습니다. 이 5실 중에서 특히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180석 된 야당이 입법 전행을 한다든가 또 헌법 일탈 이런 법안들을 만들 때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봅니다. 당선인 측은 각 인사의 이력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쓴 또 쓴, 그리고 서융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쓴 사람을 또 불러다 쓴다. 이 상당수가 MB정부 출신이거나 인수위 출신이라는 거고요. 이 서융남, 서울 출신의 60대 남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고 다양성도 크게 부족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되살리겠다는 편파, 편중, 시대착오 비서실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동창회 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폐지한 대통령실 슬림화는 결국 검찰에 힘을 싣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행정부 인사와 감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했던 검찰 공화국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3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성남FC 압수수색인데요. 경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당시에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른바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이 보완 수사 요구할 수가 없어지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사건의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4번째 픽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곳에서 다는 아니고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이 세 경우는 꼭 써야 하고 나머지만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다시 쓰셔야 하고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외출하셨나요? 저는 이따가 마스크 해제 기사 써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마스크 쓰고 출근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습관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은 낯설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문득 제 애창곡 가사가 떠오르더군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우는 날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네, 정말 가사가 찰떡입니다. 의무가 줄었다고 경각심마저 줄여선 안 됩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시고요. 고위험군은 당분간 위드 마스크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차붐 넘어선 소니. 오랜만에 신토토의 스포츠 픽인데요. 자, 어젯밤 멀티골이 폭발한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이 손흥민 존에서 터진 왼발 가마차기 슛. 네, 이 세상 슈팅이 아니었고요. 리그 19번째 골이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선수 시즌 리그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소니의 세리머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 후에 몸이 아픈 꼬마팬 라일리를 위한 이 찰칵 세리머니를 이렇게 선보였는데요. 자, 실력도 훈훈, 마음도 훈훈, 누나가 많이 좋아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저도 아까 상암동 주변을 일부러 점심 먹고 쭉 돌았는데요. 대부분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성의 법칙 또 걱정들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따 퇴근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보고 제가 내일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아까 신체커가 누나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빠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신체커가 좀 동안이긴 하지만 한 서너 살 정도. 서너 살이나? 네, 서너 살 정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축구 잘하면 뭐 다 형이고 오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저도 그래서 흥민 오빠라고 부릅니다. 흥민이 형. 저도 이제 흥민이 형이라고 할게요. 네. 자, 좋습니다. 이제 그 검찰청법 개정안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이제 오랜만에 뭐 오랜만이라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동물국회가 다시 재연이 됐고요. 내일 이제 아마 국회 입법이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 내일도 아주 시끄럽겠네요.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 개의가 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지금 당긴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신체커가 얘기했지만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당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또 꼼수다, 국회법에 따라서 2시에 여는 게 맞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병석 의장은 10시 개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검찰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걸로 보이긴 하죠. 네, 대검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 하나 보냈는데요. 국무위에서 검수완박 제의를 요구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에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중간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15일 안에 공포를 해야 하고요. 이의가 있으면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박 장관을 통해서 공식 건의한 건데 실현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검수완박 법안 관련 논란 헌법재판소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냈고 검찰도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 권한쟁의 심판은 이 정부의 그 기관 간의 권한을 두고 이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서 가려달라 이런 그 심판인데 국민의힘과 검찰 입장은 이 수사 기소는 검찰의 권한이고 이걸 빼앗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헌법재판소 심리는 어떻게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유남석 현재 헌재소장, 그 이종석 재판관이 출장해서 돌아와서 재판관 9명이 모두 모인 완전체가 된 상황인데요.
이제 심리가 시작이 될 텐데 사실 이 결정이 단기간에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논란이 장기화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소원과는 다르게 이 지정재판부, 그러니까 재판관 3명을 거치지 않고 고창 전원재판부, 이 재판관 9명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또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잠깐 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장면 보고 저희가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무예 마스터십 조직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보니까 상당히 생뚱맞는 이력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그 무예 대 조직위원장은 체육계 몸 담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연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니까 공동위원장이 이시정 충북지사 이건 당연지인 것 같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분은 충북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여기 말하자면 후원까지 했더라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후보님이 네. 자,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장면 잠깐 봤는데요. 여전히 이제 공방이 진행되고 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도 진행 중이죠. 내일도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네. 자, 내일 정호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역시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체과학으로는 오늘의 원픽은 뭐예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검수원박 마침표 D-1, 묘수 없는 강대강 대치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9곳에서 승리하겠다 목표를 세웠는데요. 역시나 수도권이 승부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6일) 지방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곳 광역단체장 대진표를 확정했는데요. 양당은 정권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서 전의를 다졌습니다. 철저한 반성을 다져서 혁신 지방자치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확대, 지역 대전환으로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윤석열 정권의 독선부터 지방자치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 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첫 번째 심판의 장입니다. 지난 지선에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4곳을 차지하며 싹쓸이 완승을 거뒀었죠. 이번 선거를 앞둔 양당의 목표치 똑같이 9곳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판세 먼저 서울부터 살펴볼까요? 현 시장이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다소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송 후보 입장에선 분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컷오프 위기 등 우여곡절을 끝에 출발점에 선 송 후보, 이제 시작이다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만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에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후보의 지난 시장 1년을 혹평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겉멋만 부렸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1년 기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보여준 게 없고 계속 화려한 그림만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 후보 입장에선 할 말이 많을 듯 싶습니다. 지난 1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서울 시의회에서 관계가 좋지 못했죠. 민주당이 시의회에 절대 다수 의석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뭐 하나 녹록치 않은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내놨던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다. 역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제 공약에 대해서 189개 모두가 정상 이행 중이라고 평가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제동을 걸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정을 우리는 모두 지켜봐 왔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공약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지선을 염두에 두고 1년이 아닌 5년짜리 시정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선거의 슬로건 공정도시 서울, 이미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선을 보였습니다. 서울이 하면 세계적인 표준이 되는 그런 도시. 그리고 누구라도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좌절이 없는 그런 공정의 도시. 그런 서울이 이제 다시 띱니다. 이 공정이란 단어,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됐죠.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새로운 서울시정을 힘있게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프리미엄을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가의 보도가 됐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여전히 호재란 입장입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더 이상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진 않을 거다, 희망 섞인 예측을 했는데요. 지난번 4.7 보궐선거 때 이미 우리 민주당을 심판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또 한 번 했잖아요. 세 번째까지 송영길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심판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도 같을까요? 수도권 유권자들, 이번 지방선거의 역점 과제로 부동산 정책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특히 서울 시민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송 후보는 이 부동산 문제 민주당도 해결할 수 있다 강조를 했는데요. 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양도세 관련이나 종부세 관련한 이 법을 완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종부세 1인 1주택은 사실상 폐지시키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왜 그럼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냐? 물음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정책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경기도 판세도 살펴볼까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 대 국내임 김은혜 후보. 말 그대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윤석열 아바타론을 꺼내들었던 김동연 후보, 여기에 디테일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선자의 아바타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후보를 놓고 뭘 했느냐를 놓고 따지고 비판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로 해내는 게 아니고 도지사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다. 콘텐트가 없다고 직격을 한 겁니다. 반면 본인은 실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죠. 맞춤형 아바타를 준비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똑부입니다. 그동안에 일했던 경험과 또 이 경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준 것 같아서 그 지지자들이 지은 결면에 이걸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똑똑한 부엉이처럼 현명하게 보고 문제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법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아바타 공세에 김은혜 후보는 대장동 저격수 이미지로 맞불을 놓고 있죠.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김은혜 대 이재명의 대결이란 겁니다. 이른바 윤신 논란의 대선, Why not? 정면 돌파도 꾀했습니다. 경기특별도 수준의 주민분들의 삶을 복원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한다면 이건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까지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원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린 경기도의 숙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윤심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동연 후보의 자랑이죠. 행정 경험도 평가절하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세금 폭탄의 원흉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금융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건보료 인상, 건보료에 따라오는 60여 개의 준조세 성격들은 그 당시에 공시지가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한 순간부터 줄줄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일개 신도시 분들의 집값 고통 그리고 세금 고통이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했던 그 로드맵 이후였죠. 김동연 후보도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관련 부담이 늘어난 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매일 영국의 4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보유세 실효율은 부동산 특히나 이제 가수요 또 자산 불평등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야 될 방향이고 번짓을 조금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아하.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이 부담이 증가된 측면이 있지요. 부동산 정책 관련 논란,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 판세 살펴볼까요? 전직 시장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현직 시장인 민주당 박남추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5.2%포인트 앞선 상태인데요.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지지율 5%가 눈에 띕니다. 인천 지역 선거는 물론 수도권 선거 승패의 키가 될 수 있는 지지율 수치죠. 민주당 입장에선 후보 단일화를 타진해 볼 수도 있을 듯한데요. 다만 정의당 입장에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단 한 명의 구의원이 각 지역에 들어간다면 저는 국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인천시장 선거를 통해서 인천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네. 각 구의회에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캐스팅 보트로서 인천의 정의당 구의원들을 각 구의회에 진출시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았습니다. 검수 완박 충돌과 인사청문회 전국, 여기에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추이까지 현재의 민심 동향 언제든 흔들릴 수 있겠죠. 본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현직 의원 7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백에 도전을 했죠. 자연스럽게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말 그대로 미니 총선입니다. 이 가운데 당연 눈에 띄는 지역이 있죠.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3인 고문의 출마설이 돌면서 말 그대로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 상인 고문인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죠. 하지만 주변에선 이미 군불대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고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상인 고문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갱이가 모여서 덩어리가 되기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인천 계양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원 게시판에도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런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부터 이미 시나리오가 돌았었죠.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보내고 인천 계양을에 그러면 이재명 고문을 등판을 시켜서 배지를 달고 8월 전당대에 당권을 먹고 그 다음을 후위를 기약하자. 지역구를 내줘야 하는 송영길 후보, 실제로 명심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이 우려됐을까요? 인천 계양을 출마를 콕 짚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넓게 열어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의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국내힘은 일찌감치 제동을 걸었죠.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을 떠나 인천으로 가기엔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당선 가능성도 고려 요소이긴 하겠죠. 성남 분당갑 지역, 민주당도 인정한 국내힘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 분당갑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향해 이런 견제구를 날렸죠. 특히나 이 분당갑, 국민의힘이 너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또다시 침대 공천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위원장 실제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위원장의 측근인 인수위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은 지방선거 지원 방식을 본인의 직접 출마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윤석열 당선인의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 갑에 추사파를 던지면서 유인심이 이미 결정된 게 아니냐 뒷말도 나왔는데요. 주말 사이에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분당갑에. 이게 또 하나의 윤심 아니냐라는 또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생긴 거예요. 오늘 윤 당선인 측이 어제 안철수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고 밝히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출마 여부를 타진한 걸로 보이는데요. 안 위원장이 김은혜 후보와 같이 나가서 기초단체장들을 많이 당선시켜주면 좋다. 그린라이트를 켜줬습니다. 사실상 안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셈입니다. 그거 다 밝혀야 되나요? 안철수 위원장께서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제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관련 사항은 당대표 권한이란 점을 강조해왔죠. 이준석 대표는 내심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당선인 측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실제 사실로 확인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익명으로 그렇게 나서고 아니면 또 본인이 당과 상의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대표의 생각과 달리 벌써 윤 당선인 측과 안 위원장이 전략공천에 뜻을 함께 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대표가 강조했던 경선 우선주의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 대표의 말로 정리합니다. 유승민 의원 꽃가마 안 태워드렸고 못 태워드렸습니다. 어지간하면은 경선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성남 분당갑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김병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이 도전을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후보 이제 그 대구 수성을 지역을 놓고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신채거 홍준표 후보가 한마디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직을 던지자마자 시장 경선이 끝난 지 며칠 되었다고 그 자리로 우르르 몰려갔다라고 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 등 대구시장 후보에 도전했던 인사들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경선 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좀 남은 듯하고요. 공천받고 2번이나 낙선하고도 또 전략공천 받는다고 박바우기고 의리의 고장 대구에서 나를 음해하고 배신하고도 여론조사 찍어달라고 문자 돌리고 또 일부 언론과 연계하여 여론조사나 돌려서 선점하려고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와 출마 후보군에 올라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자, 지방선거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달아오르겠죠. 잘 정리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등을 대상으로 임기 마지막 사면권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태양을 피할 순 있지만 당신을 피할 순 없겠지. 하상욱 작가가 쓴 단편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월요일인데요. 어떻게든 피해보려했건만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월요일보다 더 피하고 싶은 게 복국장이라는 건 안 비밀입니다. 정치권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월요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가는 이와 오는 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서로 피하고 싶어도 이제 곧 취임식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통 이맘때쯤이면 오로지 당선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기 마련이건만 문 대통령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각자 퇴임과 취임을 일주일 앞둔 지금 둘 모두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그 검수완박법 의결을 앞두고 있죠.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정치적 이벤트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천공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입니다. 이달 8일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누구를 사면하냐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죠.
민주당은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바라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을 원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님이 아마도 포함될 거라고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 근데 정경심 교수까지도 어찌되었건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또 시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또한 저는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런 갈등들을 모두 다 포용하는 사면, 포용적 사면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죠. 정치적 이득이라는 측면에서 등가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국민통합을 명목으로 이명박 씨를 사면한다면 반대급부로 김경수 전 지사를 동반 사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만 사면하고 김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국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동반 사면을 강행할 경우 중도층 민심을 이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게 비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경심 교수는 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세게 비판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건 일반 사면으로 해야 돼요. 특별 사면이 아닌 거. 정치인입니까?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이죠. 현재로선 사면 심사 등 최종 사면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데요. 문 대통령이 사면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도 고려한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앞서 언급한 이들의 사면은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이명박, 김경수, 정경심, 셈 모두 사면 반대 여론이 다 높은 건데요. 그나마 찬성 의견이 많은 이명박 씨의 경우에도 이렇게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이 68.8%, 사면 반대가 23.5%로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더라도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없는 경제계 인사만 사면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 이유입니다. 전 이전까지도 됐어요. 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분명히 들어갈 지금 것 거의 같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이계 의원인 조혜진 의원입니다. 자기들이 물러나기 전에 꼭 풀어주고 싶은 김경수, 이석기, 또 정경심 이런 사람들을 사면시켜주고 싶은데 여론의 반대가 워낙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정말 그거는 꼼수 중에 꼼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씨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주장인데요. 조 의원의 표현이 순한 맛이었다면 매운맛 버전으로 설명한 이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무슨 사면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1+1, 2+1도 아니고 MB 사면을 논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같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많은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저는 비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인데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은 다음 정부의 판단을 맡기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사면하도록 넘기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사면은 원치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면 윤 당선인은 지방 투어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윤 당선인 최근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약속과 민생의 행보란 이름으로 대선이 끝난 뒤 대구, 경북, 호남, 부산, 경남, 인천, 충청 등을 연달아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일정으로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오전에 일산 GTX 터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서 오후에는 안양, 수원, 용인 등을 방문했는데요. 이 반을 가는데 실이 빠질 수는 없었나 봅니다. 윤심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있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당선인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네가 필요해. 당장 민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윤 당선인에게 네가 필요해를 띄웠다면요. 반대로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에서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저는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나 또 인수위가 지나치게 선거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동연 후보는 윤 당선인이 선거를 돕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지원한 게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김은혜 후보를 향해 이러니 윤석열 아바타 소리를 듣는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이제 당선자의 아바타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뭐 주체가 돼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윤심에 실린 뭐 자객공천이란 말도 듣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윤 당선인의 지역 순회는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날 세웠는데요. 팔도유람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채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임기 시작이 일주일 남았는데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선인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선거 개입이 아니라 대선 이후 재방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경기 일정에 대해서도 교통, 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을 하고 이 경기도민이 직접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면과 지역 순회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현 대통령과 곧 대통령에게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신구 권력 교체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스포트라이트 경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하상욱 작가의 시로 대신하겠습니다. 안 보면 맘 편해.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특별 사면을 할지 안 할지 또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통보가 좀 전달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국무회의 적어도 하루 전인 오늘에는 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의 관측이고요. 또 관계자 발로 사면에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조멘토? 네, 물론 6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서 사면안을 논리는 방안도 있어서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서 사면안을 통과시키기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내일도 청문회가 많이 열리니까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아직 이제 그 청문회가 진행 중이니까 오늘 내일 상황 자, 유 실장이 잘 정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박마커 마지막 방송 아닌가요? 오늘? 네. 아까 시간이 있었으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 못했어요. 그럴 리가요. 남편의